네, 발달심리학 7주차 세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주제가 인지 발달 중에서도 지능과 창의성입니다. 네, 아동기의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이제 크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지능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좀 더 유아기 때보다는 지능을 측정할 수도 있고, 물론 유아기도 측정은 가능하지만 아동기 때 이제 측정하는 지능이 좀 더 지능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쟤 머리 되게 좋아, 뭐 쟤 되게 IQ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지능이라는 거는 IQ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머리가 좋아, 머리가 나빠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지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물론 이제 지능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뭔가 되게 적응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룬다.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 머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능이 그 사람이 얼마나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환경에 대한 뭐 적응 쪽으로 생각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지능이 좋다라고 할 때는 뭐 그 학습을 하는 능력 이런 게 좋은 경우에도 지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재 349쪽에 보면 지능에 대해서 어,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 하는가, 그리고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가,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머리 좋은 것 같아, 제 머리 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지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의를 하는 거에서도 학자마다 되게 다른 생각들이 이제, 그러니까 학자마다 되게 다른 정의들이 있고, 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논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과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머리가 나쁜지, 이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지능이 뭔가 측정 도구가 있어서 머리에 뭔가 이렇게 전극을 딱 붙이고 기계에 딱 연결하면 지능이 뭐 이 사람 IQ 120입니다. 이 사람 IQ 130입니다. 이 사람 IQ 90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뭔가 이렇게 딱 전극으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근데 이 지능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게 가능한 어떤 도구가 발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이슈도 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능이 한 가지의 단일한 능력일까? 아니면 지능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스턴버그의 3원 이론이 나와요. 스턴버그의 3원 이론. 3원 이론이라는 걸 보면 지능이 세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원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턴버그의 3원 이론이 나오고 또 뒤에 보시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더 여덟 가지로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니까 어떻겠어요? 아, 지능에 대해서 단일하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갈수록 지능이 복합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턴버그의 3원 이론에서는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지능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요인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상황적 지능, 경험적 지능, 구성적 지능 세 가지로 요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독립적이지만 또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 실용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 이 요인에 의하면 지능이 높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뭐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잘 적용을 하면 그래서 적응을 잘하고 응용을 잘하면 이 사람의 지능이 높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경험적 창의적 지능이 있습니다. 경험적 창의적 지능은 창조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이 사람이 딱 갔을 때 이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이 어떤 상황이구나 그리고 좀 창의적으로 확산적으로 생각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능 부분이 이 경험적 창의적 지능입니다. 세 번째는 구성적 분석적 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이 구성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높은 경우에 이제 지능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의 지능 검사들이 주로 언어 능력하고 말을 얼마나 잘 유창하게 하는지 그리고 논리력 얼마나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능이 측정이 되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드너는 좀 반대를 한 거죠. 지능이 이 두 가지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가드너는 8가지 지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교재 351쪽에 보시면 언어 지능이 먼저 나옵니다. 언어 사용 능력과 언어의 순서와 의미에 대한 민감도. 이게 이제 언어 지능이고요. 그래서 이 언어 지능의 높은 사람들은 작가나 번역가, 편집자 이런 직업들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교재에 나와 있는 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 관계나 양식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 능력이 이 논리 수학 지능이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수리력, 과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고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과학자, 의사, 수학자 이런 이제 직업을 할 때 이 지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음악 지능입니다. 세 번째 지능은
비언어적인 소리에 대한 민감도인데요. 음악가, 작곡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이 음악 지능이 높게 나타나고요. 공간 지능은 시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시각화를 이용한 암기 능력. 공간 지능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한 번 갔던 길을 너무 쉽게 다시 잘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공간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 화가라던가 조각가, 건축가, 항해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지능이 높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감각 지능은 눈과 손의 협응 및 도구 사용 능력인데, 무용가, 운동선수, 외과의사, 뭔가에 대한 장인들 이런 직업군에서 이 지능이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거는 교사, 연극배우, 정치가, 아니면 영업을 하는 외판원 이런 경우에 대인관계 지능이 요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 교재에서는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를 하거나, 동기나 감성에 대한 인식. 이런 능력이 이제 개인 내적 지능이고요. 그래서 이 지능은 상담자, 정신과 의사, 시인, 작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요구가 되는 지능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지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 지능은 교재에는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찰 이렇게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물학자, 농부, 정원사들이 이런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 이 실존적 지능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된 그런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이제 갖는 의의는 그냥 기존의 지능 IQ라는 것은 제 IQ 높아, 낮아, 그냥 그거 하나로 머리가 좋고 나쁘구나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높은 지능이 있고 낮은 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제일 낮을 것 같은 지능은 이 공간 지능인데요. 저는 좀 심각한 길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다중지능은, 슬라이드가 또 갑자기 꺼졌는데, 이 다중지능은, 검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말씀 드리려다가 슬라이드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인터넷에 다중지능 검사라고 쳐보시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0분 정도 걸렸나? 네, 금방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높게 나왔던 지능은 요 개인 내적 지능이랑 그리고 대인관계, 요 지능이 저는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직업이 저랑 좀 잘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중지능을 잘 아는 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다중지능이 어떤 게 높은지를 알면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우리에게 이제 흥미라던가 가치관도 매우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가수가 되고 싶어. 근데 음악적인 지능이 내가 떨어져. 노래를 잘 못해.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직업으로 갖는 거는 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론은 누구나 다 강점이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개념,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가 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지능이 나에게 높게 나타날까? 어떤 지능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재 353쪽에 보시면 아인슈타인, 베토벤, 김연아 선수 사진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베토벤은 음악 지능, 김연아는 신체운동 지능 이렇게 각각 다른 그 분야의 지능에서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다중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는데 이 연구들 내용도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353쪽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능 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능에 대해서 지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지능을 측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이 지능 검사를 만든 건 비네였습니다. 비네. 이 비네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였는데요. 프랑스 교육부에서 비네에게 정상 아동하고 그리고 정신지체아 이 두 군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네는 이걸 어떻게 뭘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한 끝에 비네는 정신 연령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정신 연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쟤는 정신 연령이 높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정신 연령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 정신 연령과 또 그 같이 쓰이는 개념으로 생활 연령이 있어요. 생활 연령. 그러면 어떤 아이가 9세인데 네, 자꾸 왜 이러죠? 잠시만요. 네, 슬라이드가 자꾸 꺼져서 네. 다시 보면은 생활 연령 얘기를 하다가 슬라이드 꺼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이 나오는데 그 생활 연령이라는 건 실제 아동의 나이죠. 아동이 9세다. 그랬을 때 이 아동이 정신 연령, 여기서 MA라고 멘탈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 연령이 높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 나이는 9세지만 정신 연령은 11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 연령이 낮다. 그럼 이제 지능이 낮다고 보는 건데 9세 아이지만 7세의 정신 연령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지능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정신 연령 MA를 CA로 나누어서 비율 척도화한 지능 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그 지능 지수에 대해서 편차 IQ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례 검사에서는 5개 요인, 유동 추론, 지식, 양적 추론, 시공간 처리, 작업 기억 이렇게 5개 요인에 따라서 검사 2가지를 언어 소검사와 비언어 소검사 2가지로 나눠서 지능을 측정을 합니다.
언어 소검사라는 거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말로 된 질문이 있는 거고, 비언어 소검사라는 거는 뭐 그림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말이 아닌 언어가 아닌 걸 통해서 그 검사를 하는 그걸 비언어 소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검사 이름이 스탠포드 비네 검사예요. 스탠포드 비네 검사. 이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되게 널리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지능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예요. 웩슬러 지능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능 검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웩슬러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인데요. 이거는 1939년에 제작이 됐고 개인용 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검사도 있고요. 윕시라고 하고 아동용, 위스크, 개인용, 웨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그 연령에 따른 지능 검사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능을 평균 100이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 15인 점수 체계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심리검사 수업 때 지능 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실 텐데, 이제 지능이 100인데 뭐 100에서 15점보다 위에 있으면 뭐 우수한 거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케이웨이즈 그 성인 지능 검사가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좀 이전 기준이 이전 그 성인 지능 검사의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 K-웨이즈에서는 11개의 하위 지능 검사로 검사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로 검사를 하는 언어성 검사,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동작으로 검사를 확인하는 뭐 블럭을 짠다거나 뭐 모양을 맞추기를 한다거나 이런 동작성 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검사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K-웨이즈 검사가 이제 그다음에 다음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이 검사는 여기다 실어놨는데, 교재에는 아직 이제 예전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개정된 검사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엔 제가 자료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언어성 동작성 검사로 나뉘던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11개였는데 이제 15개 소검사로 그 검사 도구가 바뀌었고요. 이거를 이제는 4개의 지표로 묶습니다. 옛날에는 언어성, 동작성이었다면 이제 4개의 지표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지표는 언어 이해 지표, 지각적 추리 지표, 작업 기억 지표, 처리 속도 지표고, 거기에 따른 소검사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핵심적인 소검사랑 보조적인 소검사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합쳐서 이제 전체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합친 게. 핵심 검사 합친 게. 그리고 이 VCI 언어 이해 지표랑 PRI 지각적 추리 지표를 두 개를 합쳐서 일반적 능력 지표, 이렇게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을 측정하는 걸로 지금은 개정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우프만 검사는 네, 이제 1983년에 나온 검사고요. 그리고 BSID라는 검사도 있는데, 이 검사들은 앞에 있는 검사들에 비하면 많이 활용되는 검사는 아니어서 이런 검사가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 대 환경. 이거는 우리 발달 심리학에서의 쟁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쌍생아를 연구를 했는데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지능의 상관이 0.89인데요. 이 일란성 쌍생아를 다른 환경에서 이제 양육을 했을 때 그때 상관도는 0.78로 나타나네요. 근데 이 수치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상관이 0.6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어떤 학자들은 유전이 더 영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입양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양 아동들의 IQ를 봤더니 친부모의 IQ보다 10에서 20점 가량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거 봐라. 환경의 영향이 높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유전대 환경 한쪽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그게 환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플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플린 효과라는 거는 인간의 지능이 10년에 3점 정도씩 높아진다. 그래서 문명의 진보가 인류의 지능을 높인다. 이거를 우리가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에 3점이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또 뭐가 더 영향이 있다는 거겠어요? 환경이 달라지면서 인간의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거를 지지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지능 검사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데요. 지능 검사가 너무 좀 포괄적인 검사가 아니다. 협소한 제가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협소한 기술을 잰다. 그게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소수 집단이 차별받는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지능 검사를 다른 민족에게 적용할 때 번역이 뭐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학생이 왔는데 그 중국 학생에게 우리나라 버전의 그 지능 검사를 하면 당연히 지능이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다문화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지능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비판으로 이제 있기도 하고요. 지금의 지능 검사는 이런 창의력, 동기, 정서, 태도는 측정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다문화적인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지능 검사가 요 옆에 있는 레이븐 검사예요. 이 레이븐 지능 검사는 그 나라 말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지능 검사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빈칸에 1, 2, 3, 4, 5, 6, 7, 8 중에 누가 들어갈지를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왠지 몇 번일까요? 7번인가? 7번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언어적인 부분에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지능 검사를 하는 검사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능에 대한 다른 쟁점도 있는 거는 지능의 안정성입니다. 지능의 안정성은 생후 18개월 이전에 검사한 지능의 결과는 성장 후의 지능과 상관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게 어렸을 때 낮게 나와도 성장을 했을 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보면 2세 이후에부터는 지능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검사의 오용인데 지능검사만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능검사, 현재의 지능검사는 모든 형태의 지능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지능검사 결과는 참고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인데요.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아동기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질서를 지각하고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가설을 형성하여 검증하고 그 가설을 수정하고 재검증하고 이런 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길포드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먼퍼드는 새롭기만 한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생산성이라는 측면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탐버그, 그리고렌코와 번디는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기능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또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발적 동기, 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뭐 정직성이나 호기심 이런. 창의성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글포드 검사가 있고 토렌스 검사가 있고 월리 코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사 내용을 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활용을 하셔서 창의성을 측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까지 해서 아동기 인지 발달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아동기의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